정확히 누가 개발했는지 어떻게 썼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정말 사탕수수만으로 이 대량의 생두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틸 아세테이트 성분이 나올까요? 대부분 아세트산을 밤에 마시는 커피, 잠 못 잘까봐 걱정 많이 되시죠? 그래서 디카페인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커피는 마시고 싶지만 카페인은 먹고 싶지 않아서 시킨 디카페인, 맛없지만 참고 시킨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맛없다고만 생각한 디카페인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생각을 완전히 깨줄 디카페인의 변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방식인 스위스 워터 방식인데요. 스위스 워터 방식은 이름 그대로 스위스에서 개발된 방식이에요. 이 방식에는 화학 용매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카페인을 빼낼까요? 그린 커피 익스트랙트라는 특수 용액을 사용해서 카페인을 빼내는데요. 처음에 물에 생두를 그대로 넣습니다. 생두가 가진 모든 성분을 다 뽑아내주는데요. 이 성분을 다 뽑아내주고 나면 그 물이 GCE, 그린 커피 익스트랙트, 녹색 커피 추출물이 되는데요. 이 녹색 커피 추출물에서 활성 필터를 거쳐서 카페인을 제거해줘요. 그러면 이 GC에는 카페인이 제거되어 있고 나머지 생두 성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스위스 워터의 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이렇게 몇 번의 공정을 거쳐서 활성 필터로 카페인이 제거된 생두는 다시 물에서 건져내서 건조를 시키고요. 그 상태로 포장을 해서 소비국으로 수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의 장점은 화학물질 없는 안전성, 그리고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안심을 제공합니다. 스위스 워터 방식은 향미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지만 생두를 증기에 찌고 불리고, 그리고 GC라는 그 물도 결국엔 물이잖아요. 이 물에 담가서 성분을 빼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성분이 불안정해지고 맛과 향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향미를 보존한다고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두에 비해서는 맛이 좀 떨어지지만 디카페인 공정을 거친 생두 기준으로 바라보면 훌륭한 수준의 공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디카페인 공정 중에 가장 최첨단 방식인 CO2 공정인데요. 독일의 화학자인 커트 조셀은 1960년대 후반에 다양한 혼합물들을 분리하는 공정들을 열심히 연구를 했었는데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CO2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면 초인계 상태가 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초인계 상태에서는 액체와 기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신기한 상태를 말해요. 이 초인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높은 용해력과 낮은 점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셀은 초인계 CO2를 연구하던 중에 초인계 상태의 CO2가 생두에서 카페인만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후 조셀은 1970년대 초인계 유체 추출을 이용한 디카페인 방법에 대해서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요. 이 CO2 공정에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만 맛과 향을 보존하는 능력이 좋아서 스페셜티 커피를 디카페인 공정으로 가공하기에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초인계 CO2 방식의 과정은 뜨거운 물을 담가서 50% 정도 수분을 함유하도록 해서 세포벽을 허물어줘야 돼요. 성분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고 성분이 더 잘 빠져나오니까요. 이 방식은 앞에 스위스 워터 방식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물에 담그는지 아니면 증기에 찌는지 그 외 다른 방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디카페인 공정은 이렇게 세포벽을 확장시키고 시작해요. 그래야 생두 속 성분 사이의 공간이 넓어져서 카페인 추출이 쉬워지거든요. 추출기에 이 쪄진 생두를 넣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압력을 줍니다. 이 압력은 10에서 35메가파스칼 정도의 압력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초임계 상태가 되겠죠. 이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커피 생두를 통과하면서 카페인을 용해하기 시작해요. 카페인이 용해돼서 녹아든 CO2를 저압용기로 이동시켜요. 이 저압용기로 이동시킨 이산화탄소는 기체로 돌아가고 카페인만 남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기체가 된 이산화탄소는 재사용을 위해서 회수를 해둡니다. 카페인이 제거가 된 생두는 건조를 거쳐서 포장하면 끝입니다. 앞에 스위스 워터 방식이랑 뭔가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다르죠. 이 초인계 방식은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이산화탄소만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요, 지속 가능한 디카페인 생산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커피의 향미를 거의 손상시키지 않아요. 스위스 워터 방식보다 더 손상률이 적다고 하거든요. 이 카페인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는 점, 처리 방식이 끝나면 이산화탄소는 기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기용매처럼 생두 안에 잔여물이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워터 방식보다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초기 공정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하면 에너지 소비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적고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성 또한 좋은 방식이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CO2 방식의 단점으로는
초인계 방식과 고압의 정밀한 온도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 설비를 마련하는데 큰 돈이 든다고 해요. 이산화탄소의 낮은 밀도와 질량으로 밀도가 높은 생두를 사용할 때 처리 시간이 더 길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초인계 방식의 향미 보존이 잘 되기는 한데 아예 변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뜨거운 물에 담그는 방식에서도 향미 손실이 일어나고, 이산화탄소는 기름 같은 성질을 갖는데 카페인을 추출할 때 향미 성분 중에 기름으로 구성된 성분들도 같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슈가케인, 사탕수수 공정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탕수수를 발효시켜서 만든 천연 용매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재밌는 점은 가공 과정에서 은은한 단맛이 원두에 배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페인인데도 오히려 더 풍부한 맛이 난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 방식은 콜롬비아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정확히 누가 개발했는지 어떻게 썼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는데, 콜롬비아 국립커피연구센터의 연구원들로 인해서 이 방식을 상업적으로 도입했다는 기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콜롬비아 데스카페콜 회사가 1988년에 이 방식을 대규모로 상용화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해요. 화학용매 방식에서 사용되는 에틸아세테이트 성분이 과일이나 다른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에틸아세테이트 성분을 자연적으로 추출해서 사용하게 됐다고 해요. 심지어 콜롬비아에는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천연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디카페인을 가공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슈가케인 방식의 가공 과정은 앞에 다른 공정들이랑 비슷하게 증기 처리를 해서 생두를 수증기로 찌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 콩의 세포벽을 확장시켜요. 이렇게 확장시킨 생두는 카페인 추출이 용이한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수분 처리 생두에 수분을 더욱 접촉시키면서 최대한 세포벽을 더 확장시켜줘요. 사탕수수를 발효해서 얻은 에틸아세테이트 성분에다가 생두를 담가서 카페인을 추출합니다. 이 방식은 화학용매 방식이랑 방법은 거의 동일한데요. 다만 에틸아세테이트 성분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탕수수를 발효시켜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정말 사탕수수만으로 이 대량의 생두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틸아세테이트 성분이 나올까요? 사탕수수가 자연 발효로 에틸아세테이트 성분이 생긴다는 것은 팩트인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연 발효로 생성된 에틸아세테이트 성분은 농도가 정말 낮아요. 그런데 대량으로 가공되는 디카페인 생두를 처리하려면 엄청난 양의 사탕수수가 필요해요. 그러니 추가로 에틸아세테이트를 직접 추가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탕수수 디카페인 방식에는 대부분 아세트산을 인공적으로 추가해요. 발효로 생기는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넣어서 에틸아세테이트 성분을 만드는데요. 그럼 인공적으로 아세트산을 넣는데 천연 가공법이라고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 과정들은 순수하게 사탕수수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니에요. 천연 디카페인 가공이라고 마케팅되고 있지만 실제 가공 방법에는 인공적인 아세트산을 넣어서 에틸아세테이트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단지 사탕수수 당밀을 발효시켜 에탄올을 생산했기 때문에 슈가케인 가공법 또는 천연 디카페인 가공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부분적이지만 자연적으로 얻어진 에탄올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슈가케인 가공 방식의 장점으로는 낮은 압력과 온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커피의 향미가 잘 보존된다. 그리고 카페인 제거율이 97에서 99% 정도로 높다.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직접 처리하여 운송 비용이 절감되고 신선도 유지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EA 방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은은한 단맛도 굉장히 좋은데요. 반대로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고 인공적인 아세트산을 첨가한다는 점, 그리고 최고 카페인 달성률이 97에서 99%이긴 하지만 실제 사탕수수 디카페인 가공 방법은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 제거율과 괴리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에틸아세테이트의 기화점이 70도라서 로스팅 과정에서도 제거가 되지 않는 적은 양의 에틸아세테이트 성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물을 사용하는 스위스워터 방식,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CO2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슈가케인 방식까지 다양한 방식의 디카페인 공정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맛과 숙면의 이지선다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공정들로 이제는 맛과 숙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식약처의 디카페인 기준 강화로 디카페인을 골랐는데 카페인 함량이 높아 숙면하지 못하는 일도 점차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카페에 가시면 디카페인이라고 적힌 것만 보고 고르지 마시고요.
궁금한 공정이 담긴 디카페인 커피도 한번 선택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디카페인 커피는 뭔지, 그리고 그 디카페인의 공정은 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더 유익한 커피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커피바라의 유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